저는 손주를 한번 안아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저는 피고인이 됐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의자에 앉아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달려오는 아이를 받아 안은 것, 할머니 하고 소리치며 뛰어오는 손주를 꼭 안아준 것, 그게 범죄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연락을 기다리거나 만남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냥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거나 기다림이 얼마나 긴지 그 시간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단 한 번의 포옹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5, 혼자가 됐습니다. 1983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그해 35이었고 남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6년째였습니다. 아들은 5살이었고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남편이 없는 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추워. 들어가자. 그 작은 손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처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들을 잘못 건사한 탓에 사고가 났다며 저를 탓했고 친정 부모님은 이미 연로하셔서 손 하나 보태기 어려웠습니다. 저 혼자였습니다. 시장 골목 끝에 자리 잡은 순대국밥집에 새벽 5시부터 나갔습니다. 육수 끓이는 일을 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가마솥 앞에서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식당을 나와 아파트 단지 청소 일을 했습니다. 봄이면 괜찮았지만 겨울에는 빗자루 잡은 손이 갈라터졌습니다. 손등에 피가 맺혔고 핸드크림을 바를 틈도 없이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저는 그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버텨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참관 수업이 있다고 알림장에 써서 왔습니다.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식당을 하루 빠지면 하루치 월급이 날아갔으니까요. 아들은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숙제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밤에 제가 이불을 덮어주려고 아들 방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눈을 감은 채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성공하면 엄마 편하게 해줄게. 자는 척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 삼키고 있었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말 그대로였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힘들 때마다 저는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 말이 있었기에 허리가 굽어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발 뒤꿈치가 터져도 계속 걸을 수 있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키우며 버텨온 세월이 꼭 30년이었습니다. 아들이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전화를 받던 날, 저는 마침 순대국밥집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그 한마디에 저는 가마솥을 붙잡고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놀라서 달려왔고 저는 엉엉 소리내어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붙었대요. 대기업에 붙었대요. 사장님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좀 살아도 되겠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 뒤에 서 있던 그늘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 그 생각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 늘어난다는 것.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진심으로. 아들이 혼자 살다가 짝을 찾았다는 것이, 그리고 그 짝을 저한테 데려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 저는 이 사람을 내 딸처럼 아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쁘고 당차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아들이 저런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결혼식 날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고 걸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저는 또 울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날을. 하지만 세상은 제가 생각하던 것과 달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는 조금씩 거리를 뒀습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신혼이니까 바쁘겠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명절이 지나고 두 번째 명절이 지나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제삿날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를 불렀습니다. 아들이 왔고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좀 안 좋대요, 엄마. 미안해요. 아들이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진짜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반복됐습니다. 명절, 바빠서요. 제삿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아들 생일 저녁, 피곤해서요. 처음엔 이유가 달랐습니다. 나중엔 이유도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유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안 왔습니다. 아들은 혼자 왔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잠깐 있다가 갔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고 저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각자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다 소식이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손주,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굴리면서 얼마나 설레던지. 이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게 좀 나아지겠지.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사이도 좀 풀리겠지. 아이가 할머니라고 부르는 걸 들으면 며느리도 마음이 열리지 않겠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깨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볼 수 없었습니다. 출산 소식은 아들에게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려고 했더니 아들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지금은 좀 힘들대. 나중에 보자. 나중이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가끔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아이 사진. 작고 동그란 얼굴, 자다가 입을 오물거리는 모습, 처음으로 웃는 순간. 저는 그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 동안 사진 속 아이는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성장을 사진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만날 수 없는 존재. 그게 제 손주였습니다. 아들은 노력했습니다. 제가 몰랐을 뿐 아들은 계속 며느리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여보, 우리 엄마 한 번만 보자. 아이 얼굴만 보여드리자. 부탁도 했고, 화도 냈고, 조용히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꺼낸 적은 없었습니다. 엄마 걱정시키기 싫었겠지요.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힘든 걸 혼자 삼켰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우연히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됐습니다. 친정엄마와 통화 중이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그냥 안 보는 게 편해. 애도 굳이 보여줄 필요 없어. 남편이 뭐라 해도 내가 결정할 거야. 그 말을 듣고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아들의 표정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그 말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아들은 목이 메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 등을 토닥였습니다. 뭐라고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다고 했습니다. 이 결혼이 누구에게도 행복하지 않다고, 더 이어가는 게 서로에게 상처라고. 이혼 소식을 들은 날,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기뻐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를 며느리가 싫어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실패했다는 사실이, 그 결혼이 끝났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이 30년을 버텨온 어미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또 혼자가 됐다는 게, 한 달에 2번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며느리에게, 아들은 한 달에 2번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들은 그 판결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도 볼 수는 있으니까요. 억지로 웃었습니다. 저도 억지로 웃었습니다. 첫 번째 면접 교섭일. 아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이가 아파서요. 다음에요. 2번째 면접 교섭일.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3번째, 바빠서요. 법원이 정해준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시 법원에 가서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서류를 쓰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 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점점 무너져가는 걸, 눈이 점점 침침해지는 걸, 밥을 잘 먹지 않는 걸, 전화를 해도 목소리에 힘이 없는 걸. 어느 날 밤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무슨 아빠야. 아이 얼굴도 못 보는데. 저는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아들아. 응. 우리 아들 잘하고 있어.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조용히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무게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야.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면접 교섭일에 아이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기로 했어. 며느리도 이번엔 막을 수 없어. 법원 조정이 들어갔거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잘 됐다. 엄마도 같이 올래요? 그 한마디에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손주를 보는 날, 마침내 내 손주를 직접 볼 수 있는 날. 응, 갈게.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뭘 사가야 할까? 옷은 어떻게 입고 가야 할까? 아이가 저를 알아볼까? 아이가 할머니라고 불러줄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이 줄 과자를 골랐다가 다시 뜯었다가 다시 포장했습니다. 아침이 됐고 저는 이른 버스를 탔습니다. 어린이집 앞은 조용했습니다. 오후 2시 낮잠 시간이 끝나고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아이가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4살이 된 제 손주였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쪼그려 앉아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아빠 품에 안긴 채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할머니, 그 소리가 세상 전체에 울렸습니다. 아이는 아빠 품을 빠져나왔습니다. 작은 다리로 있는 힘껏 뛰었습니다. 2 팔을 벌리고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얼마나 따뜻한지, 머리카락이 얼마나 보드라운지, 숨소리가 얼마나 작고 고른지,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제 왔어?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을 텐데, 아빠가 가끔 보여줬던 사진으로만 알았을 텐데, 할머니, 왜 이제 왔어? 왜 이제 왔냐고. 저는 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이제 보내면 또 언제 볼 수 있을까? 이 온기를 놓으면 다시 이 온기를 느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그냥 일어섰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로 아들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2시간도 되지 않아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네, 저는 용산경찰서 형사입니다. 혹시 이 씨 되십니까?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갔습니다. 처벌을 원합니다.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조사실 의자에 앉아서 형사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손주분을 데려가신 게 맞으십니까? 네. 사전에 허락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달려오는 아이를 아는 것이 범죄였습니다.
할머니 왜 이제 왔어라고 말하는 아이를 꼭 안아준 것이 범죄였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맞나? 아이가 먼저 달려왔는데, 아이가 먼저 불렀는데, 하지만 법은 달랐습니다. 양육권자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간 것, 그것은 범죄였습니다. 아들이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제 옆에 앉아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한번 안아봤으면 됐다. 이후 사건은 결국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초범이었고 정황이 참작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법원에 아들의 면접 교섭권 제한 신청을 냈습니다. 제가 아이를 탈취했다는 이유로 아들은 다시 법원을 오갔습니다. 서류를 썼고 변호사를 만났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면접 교섭권은 유지됐지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조부모는 면접 교섭에 동반할 수 없다. 저는 그 판결문 내용을 아들에게 들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아이를 볼 수 있으면 됐으니까요. 아들은 이제 한 달에 2번 아이를 만납니다. 예전처럼 며느리가 막지는 않습니다. 이행 명령도 있고 법원도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아들이 아이를 만나고 나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 오늘 애가 이런 말 했어. 엄마, 오늘은 뭘 먹었는지 알아? 저는 그 전화가 오면 모든 걸 내려놓고 듣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들이 사진을 보내옵니다. 아이 사진. 많이 컸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그날을 떠올립니다. 작은 몸이 제게 달려오던 것. 할머니 하고 소리치던 것. 할머니 왜 이제 왔어라고 묻던 것. 그 온기를 저는 아직 손바닥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직도 손주를 마음대로 볼 수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법이 있고 판결이 있고 조건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멀리 있는 자녀, 오지 않는 손주, 연락이 뜸해진 가족, 기다리는 사람, 그 기다림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압니다. 저한테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데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할머니 왜 이제 왔어라고 묻는데 꼭 안아주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은 때로 그 사랑을 가로막습니다. 법이 막고 판결이 막고 관계가 막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품에 안겨 웃던 아이의 얼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한 번의 포옹이 저한테는 30년치의 대답이었습니다. 버텨온 것이 맞았다는, 살아온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그 아이의 온기가 그 모든 것에 답을 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연락을 미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를 반복하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오늘 먼저 손 내밀어 주세요.
사랑은 언제나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달려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사람 곁에 따뜻한 사람이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